엄마는 나 가졌을 때 뭐 제일 먹고 싶었어? 나 낳을 때 많이 아팠어? 엄마 혹시 나 가졌을 때 밤나무골에서 자장가 부른 적 있지 않았어? 눈을 감고 기다리렴. 최은미. 장마철이었으니 그날 저녁도 비가 내렸을 것이다. 23살의 임산부는 우산을 받쳐들고 퇴근하는 남편을 기다리다가 반값으로 정리 중이던 생선차로 달려가 백고등어 한 손을 샀다. 어쩌면 비는 멎고 해가 지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시간. 비닐봉지를 들고 돌아서던 임산부는 허공에서 반짝하고 사라지는 빛 하나를 목격했다. 광활한 하늘에 시선을 빼앗긴 임산부와 발목으로 또르륵 물방울 하나가 흘러내렸다. 눈 풀린 생선과 하늘을 뒤덮은 물비린내, 떠나버린 생선차와 고요한 담벼락, 내 짐작 속 상황들이다. 그날의 바깥 풍경은 이랬을 것이라고 난 오랫동안 백고등어와 비 내리는 골목과 흙탕물이 튄 엄마의 흰 양말을 상상해왔다. 이 속에서 분명한 것은 없다. 생선차는 과일차일 수도 있고 임산부는 남편이 아니라 노후를 기다리고 있었을 수도 있다. 비린내나 백고등어 같은 복선은 처음부터 없었는지도 모른다.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묻는다. 은영아, 졸리니? 난 대답한다. 선생님, 엄마 목소리가 들려요. 중학교 때 선생님이 묻는다. 은영아, 너 왜 자꾸 조니? 난 대답한다. 선생님, 엄마가 자장가를 불러줘요.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묻는다. 은영아, 잠이 오니? 난 스테이플러 철심을 뽑는 리무버를 주머니에 넣고 아무 말 없이 교무실 뒤로 나간다. 졸음은 눈썹과 눈썹 사이로 왔다. 할머니는 내 이마에 굴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굴이 있어서 햇빛도 들어오고 잠도 들어오는 거란다. 아침에 신발을 신다가 끄덕끄덕 졸고 있으면 할머니는 손으로 내 이마부터 쓸어내리며 잠이여 가라, 어여 나가라 주문을 읊었다. 퇴근길에 청주를 샀다. 할머니 기일이었다.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리던 중이었다. 이마트 장바구니를 든 중년 여자가 다가왔다. 상단전이 열리셨군요. 여자는 내 귀 뒤로 그림자처럼 다가섰다. 분노를 비우십시오. 횡단보도를 건너서 10분만 걸어가면 집이었다. 지금쯤 그 집에선 병풍이 내려지고 탕국이 끓고 있을 것이다. 상단전이 열리면 알고 싶지 않은 것도 알게 되고 알아서는 안 되는 것도 알게 됩니다. 힘드시겠어요. 여자는 신호가 바뀌기 전에 말을 마친 뒤 종이 한 장을 건네주고 사라졌다. 전단지에는 수련센터에 전화번호가 적힌 명함이 붙어 있었다. 미간에 있는 자국이 눈에 띌 만한 것은 아니었다. 어린 시절을 험하게 보낸 아이라면 하나쯤 있을 법한 모서리에 찍힌 것 같기도 하고 불에 댄 것 같기도 한 작은 흠일 뿐이었다. 할머니 말로는 태어날 때부터 있었다고 했다. 난 뒤로 넘어져도 이마부터 깨졌기 때문에 자국은 나을만 하면 다시 덧나 아메바처럼 꿈틀거렸다. 그때마다 할머니나 엄마는 반창고나 밴드로 미간을 막아놓았다. 1년에 한두 번은 일부 사람들이 미간의 자국에 관심을 가지고 접근을 했다. 그러나 그들의 관심과는 다르게 그곳으로 들어오는 건 잠뿐이었다. 내게는 태어나 지금까지 2번 경험했던 기이한 졸음의 순간이 있다. 그 2번의 졸음이 내 인생을 바꾸었다고까진 생각하지 않는다. 매일 졸고 있으면서도 정말 존 것은 2번밖에 되지 않는다고 여길 만큼 그 2번이 아주 이상했다는 것만 안다. 침숙이 올라오는 초여름, 마당에 혼자 앉아 있는 것은 3살짜리 여자아이다. 뜰에는 마른 흙먼지가 일고 개미들이 잔돌 사이로 몇 시간째 줄을 이었다. 갯돌 위에 앉아 개미들의 행렬을 보던 나는
참을 수 없이 졸음이 왔다. 시장에 간 엄마는 오지 않고 아빠가 올 시간은 아직 멀고 뒷마당에서 상추 따던 할머니는 기척이 없고 아이는 찐 고구마를 쥐고 앉아 개미가 발등을 타고 오르는 것도 모른 채 깜빡깜빡 졸고 있었다. 졸면서도 아이는 자신이 이렇게 졸린 것은 노랫소리 때문이라는 생각을 했다. 어디선가 꼭 들어본 적이 있는 노래. 들을수록 허벅지가 서늘해지며 오줌이 마려워지는 노래. 뒷문에선 딸랑딸랑 느린 바람이 불고 허공에 넋을 놓은 누군가가 배를 쓸어주며 부르는 것 같은 노래. 자장자장 우리 애기 잘도 잔다. 단전 먹고 엄마 품에 단잠 자라. 발등에 아른대는 햇살을 향해 머리가 점점 고꾸라지는데도 아가 울지 마라. 덧문 닫고 기다리렴. 이불 밑에 기다리렴. 눈을 감고 기다리렴. 넉나간 목소리가 끝도 없이 이어졌다. 눈썹과 눈썹 사이로 실 같은 연기가 간질간질 모여들었다. 나른함이 포대기처럼 몸을 감쌌다. 그것은 싫지 않은 느낌이었지만 팔다리가 묶인 채로 간지러지는 것처럼 아이는 조금은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고 있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대문 옆에 이팝나무꽃이 이쪽으로 하얗게 쏟아지는구나 싶은 순간 전신줄 위에 걸려 흔들대는 누군가의 몸체가 보였고 곧이어 어머니! 소리와 함께 엄마가 아이의 등을 내리쳤다. 뒤뜰에서 할머니가 뛰쳐나왔다. 개미가 무릎을 타고 올라와 눈밑까지 물고 있었다고. 그런데도 난 동공이 풀린 채 입을 벌리고 앉아 전신주만 쳐다보고 있었다고 할머니는 얘기했었다. 목소리를 전혀 못 내던 내가 말을 하기 시작한 건 그날부터였다. 그날에 대해서 역시 또렷이 그릴 수 있는 것은 없다. 이팝나무를 받치고 있던 대문이 무슨 색이었는지, 개미가 몇 마리나 올라왔다 내려갔는지, 엄마의 장바구니에서 으깨진 것이 두부였는지 복숭아였는지, 다만 우리 아가 울지 마라를 반복하며 단조롭게 퍼져가던 목소리와 전신줄 위에 걸려있던 형체만은 선명했다. 꼭 참회만 했는데 쪼글쪼글했고 눈이 아주 컸다. 허리가 직각으로 꺾인 채 전신줄에 빨래처럼 걸려 있었고 피 쏠리는 얼굴을 들어 나를 보고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을 가위 눌렸다고 하는지도 몰랐다. 형체는 분명히 나를 보고 있는데 자장가 때문에 밀가루 풀처럼 하얗게 풀어지면서 몸을 친친 감아버리는 자장가 때문에 난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것은 도저히 저항할 수 없는 거대한 졸음이었다. 노래를 다시 들은 건 그로부터 10여 년이 지난 뒤였다. 그날 나는 식은 찌개를 데워 먹고 학원을 가려고 운동화를 꺾어 신고 있었다. 현관을 막 나서려는 나를 턱짓으로 가리키며 오랜만에 다니러 왔다는 먼 고모 사촌인지 사촌 고모인지 하는 처음 보는 사람이 말했다. 야가 가야. 학원까지 가는 동안에도 계속 붙어있던 이물스러운 시선 속에서 난 나만을 빗긴 채 집안을 떠돌고 있던 풍문의 냄새를 맡았다. 그것은 너무도 어렴풋했지만 장롱과 벽 사이 낡은 액자 뒷면, 장판밑 같은 집안의 틈새로 오랫동안 묵혀져 왔던 어떤 사건 같은 것이었다. 칠판 위의 방정식이 제곱인지 세제곱인지 구분이 가지 않았고 그건 졸리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뭉게구름 같은 졸음이 미간을 덮쳐오고 있었다. 학원 건물의 창 너머로 아래층 편의점에서 내놓은 야채 호빵 냄새와 옆 건물의 꽁치 굽는 냄새가 함께 올라왔다. 선생님의 목소리와 골목의 소음과 아이들의 웅성거림이 딱풀처럼 엉기고 있었다. 주위의 모든 사물이 마침내 끈끈하게 고정된 순간 물속으로 가라앉는 것처럼 귀가 먹먹해지며 목소리가 들려왔다. 자장자장 우리 애기 잘도 잔다. 단점 먹고 엄마 품에 단잠 자라. 언젠가 아주 오래전에 어디선가 꼭 들어본 적이 있는 노래. 머리가 책상으로 고꾸라지다 튀어오른 순간 눈앞이 환해졌고
아가아가 울지 마라. 덧문 닫고 기다리렴. 이불 밑에 기다리렴. 눈을 감고 기다리렴. 참회만한 형체가 시야에 들어왔다. 10여 년 만에 보는 것이었지만 난 형체를 금방 알아보았다. 형체는 학원 밖 전신줄에 몸을 접고 매달려 이번에도 피 쏠리는 얼굴을 들고 팔을 내저었다. 온 몸이 석회석이었는데 만지면 딱딱할 것 같았다. 야, 이은영, 미쳤어? 내 이마를 막으며 일어선 것은 신이었다. 난 여전히 물속에 가라앉은 채로 선생님과 아이들이 나를 돌아보는 것을 보았다. 몇 명은 비명을 지르며 몇몇은 입을 틀어막으며 나와 참여 아이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이마에선 피가 흘러내렸고 내 손엔 리무버가 들려 있었다. 학원에서 신이에게 엎혀 나온 뒤 난 미간에 반창고를 붙이고 꼬박 열흘을 누워 잤다. 무겁고 긴 잠이었다. 몸을 뒤칠 때마다 누군가 헤엄을 치며 웃는 것이 보였다. 표정도 냄새도 익숙했다. 이상한 것은 그것이 꿈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라는 것이었다. 꿈이 아니라고 100% 장담할 수 있었다. 누워있던 열흘 동안 어떤 경로를 통해서인지는 몰라도 난 내가 오래전 일을 기억해냈다는 걸 알았다. 먼 친척의 말에 걸레를 잡으며 몸을 돌리던 엄마의 등허리, 눈썹 사이로 몰려오던 졸음 같은 자장가, 손을 내젓던 참외 형체. 난 형체를 뭐라고 부를지 몰라 일단 이름 한쪽을 떼어주었다. 그러니까 내가 기억해낸 건 나와 영희가 등장하는 오래전의 어떤 이야기 정도가 될 것이다. 두 번째 졸음으로 다시 미간이 뚫리고 그 안으로 잠과 이야기가 들어왔다. 그리고 난 발병했다. 얼굴이 피투성이가 돼서는 이게 무슨 일이냐. 문 밖에서 들려오는 할머니 목소리였다. 머리맡 언저리에서 엄마의 기척이 느껴졌다. 한 번도 포근하게 감긴 적 없이 매몰차게 미끄러져 가던 엄마의 냄새였다. 이마의 반창고에선 자꾸만 피가 배어 나왔고 몸을 뒤척일 때마다 이불 속에서 살이 상하는 것 같은 들쩍지근한 비린내가 났다. 난 이불 밑에서 눈을 감고 오래오래 기다렸다. 엄마가 그 방을 나갈 때까지. 올해는 고모들도 사촌들도 오지 못한다고 했다. 남동생 둘은 전방과 이웃나라 학교로 떠나 있었다. 산 끝에 앉아 소리 없이 음복을 하고 있는 것은 부모와 나 셋뿐이었다. 영정사진 속의 할머니는 새치름하면서도 눈가에 사근사근한 웃음기가 가득했다. 집에서 제일 생기 있는 얼굴은 여전히 할머니였다. 밥 먹고 싶다. 30분마다 문자를 보내오고 있는 건 요람이었다. 내 방으로 이사와. 엄마가 산적을 썰어 아빠 앞에 내려놓는 것이 보였다. 마주 앉은 부부의 모습은 심심하고도 편안해 보였다. 대놓고 살뜰하지는 않았어도 자식들 불안할 만큼 큰 소리로 투닥거린 적도 없는 부부였다. 그 생활이 담긴 듯 엄마는 슬하에 2남 1녀를 둔 단정한 부인으로 나이 들어가고 있었다. 개미를 다 떼어내고 목욕통에 들어갔다 나온 그날 저녁 앞치마 꼬리에 매달리는 3살배기의 손등을 내리치던 표정도 그대로였다. 장마철이었지만 비는 소강 상태였다. 엄마는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말하기를 체념한 얼굴로 다시 조기를 발려 건넸다. 엄마가 하려다 말 얘기란 신이 얘기밖에 없었다. 신이가 직장을 옮겼다더구나. 신이네가 아예 이사를 했다더구나. 신이가 다리가 부러졌다더구나. 이번에도 신이는 어떤 소식을 전해왔을 것이다. 이사 언제 올 건데? 다시 요람이었다. 카페에 노트 사진을 올린 건 한 고등학생의 글 때문이었다. 팀장들이 모두 워크숍을 떠난 오후였다. 글은 내일이라도 세상을 끝낼 것처럼 비탄에 잠겨 있었다. 모든 수업 시간마다 무조건 5분 안에 잠에 빠집니다. 책 한 장도 제정신으로 못 넘기는 삶. 저에겐 아무 가치도 없습니다. 커터칼로 목이라도 긋고 싶은 심정입니다.
카페는 잠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었다. 하루에도 수십 건의 증상 호소와 극복 노하우와 실패담이 오르내렸다. 위로를 건네고 싶은 마음밖에는 없었다. 난 고등학교 때의 노트 필기 사진을 올렸다. 빗금만 쭉쭉 그어진 노트였다. 두 번째 졸음 이후 증상은 눈에 띄게 악화됐다. 혼자서 꼬집고 찌르며 정신을 차리고 수업을 들었다고 생각해도 수업이 끝나면 글씨는 지글지글 풀어져 알 수 없는 기호나 빗금이 되어 있었다. 비어있던 칠판이 깜빡하는 잠깐 사이에 글씨로 가득 채워져 있기도 했다. 그게 매 수업 시간마다 반복됐다. 조는 순간에는 몰라도 정신을 차린 뒤에 눈앞에 펼쳐진 흔적이 내가 졸았다는 걸 입증했고 그 처참한 광경을 보고 나면 난 진심으로 그 자리에서 죽고 싶었다. 졸고 났을 때의 자기 비하가 엄청난 강도로 모든 걸 압도했기 때문에 쉽게 졸릴 수 있는 상황은 일단 피해야 했다. 난 TV 앞에도 컴퓨터 앞에도 앉지 않았다. 영화도 보지 않았고 책도 읽지 않았다. 대화에서 제외되는 게 싫어 친구도 만들지 않았다. 그러나 증상은 졸음만으로 그치지 않았다. 어쩌다 웃기라도 하면 얼굴 근육이 제멋대로 일그러지면서 몸에 힘이 빠졌다. 팔짱을 끼고 있을 땐 팔이 풀렸고 컵을 들고 있을 땐 컵을 떨어뜨렸다. 뇌는 깨어 있는데 몸의 근육이 잠에 빠지기 때문에 생기는 발작 증상이었다. 잠은 그렇게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까지 장악했다. 조는 것보다 얼굴에 경련이 일어나면서 주저앉는 게 더 굴욕적이었기 때문에 난 웃음소리가 날 수 있는 어떤 자리에도 가지 않았다. 가위에 심하게 눌리면서 자장가와 참의 형체가 나타나는 날이 많아졌고 수면 마비 상태에서 나도 모르게 리무버로 미간을 찍는 날도 늘어났다. 난 졸지 않으면 늘 찌푸리고 있었고 잊을만 하면 이마에 반창고를 붙이고 다녔다. 신이가 수업 내용을 녹음해가며 팔뚝 전체가 멍이 들도록 꼬집어주지 않았다면 세상과의 통로가 막힌 자리에 앉아 흥행영화와 필수도서를 요점 정리해주지 않았다면 난 일찌감치 자퇴를 하고 방이나 병원에 틀어박혀야 했을 것이다. 빗금 노트는 그 끔찍한 시간들을 압축하고 있는 증거물 같은 것이었다. 노트 사진을 올리자마자 요람이라는 아이디가 쪽지를 보내왔다. 자신이 노트의 빗금을 해독할 수 있다고 했다. 이번 주에 정모가 있으니 꼭 나오라고 했고 안 나오면 자신이 찾아오겠다고 했다. 내가 쪽지를 계속 무시하자 요람은 장문의 메일을 보내기도 했다. 요람은 내 블로그에 들른 직장 동료를 통해 내 직장 위치를 알아냈다. 요람은 삭발을 했다가 머리를 기르기 시작한 것처럼 머리카락이 밤톨처럼 삐죽거렸고 어설픈 요기 분위기가 나는 옷을 걸치고 있었다. 난 이 새로운 등장인물을 미간을 찌푸린 채 쳐다보았다. 신이 이래로 비슷한 또래의 동성은 일단 경계하고 보는 편이었지만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난 요람을 따라가고 있었다. 요람이 방처럼 기거하고 있는 사무실은 시내 한가운데의 건물 맨 위층에 있었다. 벽 한 면 전체가 밤하늘이었고 한쪽엔 빛과 광명이 쏟아지는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 요람은 거기서 모종의 글을 한국어로 옮기고 있었다. 요람은 차를 내온 뒤 다짜고짜 자신의 가위 눌림에 대해 얘기하기 시작했다. 차 때문인지 몸이 금세 나른해졌다. 첨탑 창으로 들어온 햇빛이 먼지들을 끌어올렸고 요람의 목소리가 이어지자 난 마법에라도 걸린 것처럼 졸음 속으로 빠져들었다. 가위 오기 전에 신호 알지? 징 하면서 샤워기 물이 틀어져. 그러면 난 생각하지. 아, 가위 눌림에 진입했구나. 졸면서도 요람한테 말려들고 있다는 찝찝한 기분에 정신을 차려보려고 했지만 몸은 다시 스르르 풀어졌다. 맨발로 방바닥 걸어다닐 때 나는 마른 걸음소리 있잖아. 사각사각. 그 소리를 빨리 감기 해놓은 것처럼 진짜 빠르게 돌아다니는 거야. 난 쿠션을 집어 던지지. 가만히 좀 있어. 그러면 무릎으로 걸어다녀. 누가?
이빨이 하나도 없는 단발머리 남자애가. 요람은 소곤거렸다 목소리를 높였다 하며 내 이마를 자유자재로 끌고 다녔다. 그건 요람도 얘기를 하면서 조금씩 졸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난 요람의 강약에 맞추어 고개를 떨구었다 눈을 떴다 하며 마음껏 졸아버렸다. 요람의 얘기는 그게 다였지만 얘기가 끝나고 나자 3시간이나 지나 있었다. 이 정도로 졸 수 있다는 게, 아니 졸아도 된다는 게 놀라웠다. 그 뒤로부터 난 살금살금 요람의 사무실로 찾아갔다. 요람과 함께 있으면 학교나 집이나 직장에서처럼 졸지 않기 위해 사력을 다하지 않아도 됐다. 플레이아데스 성단 밑에서 이마를 맞대고 앉아 요람과 난 비밀을 공유한 교도들처럼 매일같이 졸았다. 한바탕 졸고 나서 몸도 마음도 풀어져 있으면 요람은 내 미간의 자국에 대해 이것저것 물었다. 요람의 관심이 너무 집요하다 싶을 때도 있었지만 난 몽롱한 눈으로 요람을 바라보며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이거 여러 설이 있어. 신생아실 간호사가 그랬다고도 하고 산부인과 의사 실수라는 말도 있고. 근데 사실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내가 손톱으로 후벼판 거야. 요람이 번역하는 글의 원저자는 사람이 볼 수 없는 생명체였다. 요람은 그 내용을 번역하는 중이었다. 여긴 어떤 내용들이 있어? 난 종이뭉치들을 뒤적거리며 물었다. 다양한 우주 정보, 그리고 삶을 통찰하는 지혜와 비전. 삶을 통찰하는 지혜와 비전? 멋지다. 근데 그런 걸 왜 힘들게 우주인한테 듣고 그래? 우리 할머니한테 물어봐도 되는데. 네 할머니는 돌아가셨잖아. 요람은 책을 덮더니 나를 끌어와 앉혔다. 이런 건 다 소용없어. 누군가 받아 적은 걸 다시 번역하고 그걸 또 돌려 읽고. 그게 무슨 소용이야. 직접 통해야 돼. 우린 차원의 문을 직접 열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어. 그게 너야. 체질 개선만 하면 넌 할 수 있어. 체질 개선? 그건 개종하는 것보다 어려운 거야. 난 그런 게 아니라 각성제가 필요해. 내일도 출근해서 졸지 않고 하루를 마쳐야 하니까. 체질 개선을 안 하면 네 병은 영원히 못 고쳐. 넌 환각을 보잖아. 환청을 듣고 가위에 눌리고 숙면을 못해 항상 졸지. 각성제, 항우울제, 수면제까지 알약을 하루에 10개씩 먹어도 그때뿐이야. 평생 그렇게 살 거야? 중력에 질질 끌려다니느라 끄덕끄덕 고개나 처박으면서, 요람은 악동처럼 으르렁거렸다. 그럼 이런 게 체질 개선인가? 난 요람의 뺨을 건드렸다. 왜 그런 행동이 나왔는지 몰랐다. 요람의 얼굴에서 하얀 각질이 떨어져 내렸다. 요람의 눈빛이 조금 흔들렸다. 요람은 극단적 채식을 하는 비건이었다. 채식이 진행될수록 탈피라도 하는 것처럼 온몸의 피부가 일어난다고 했다. 생리도 멈추어 아주 편하다고 했다. 카페 내에서 요람은 수면마비 회원들을 위한 상담방을 개설할 정도로 자각몽에 고수로 통했지만 요람이 어떤 사람보다 잠의 지배를 받는 종합병원 같은 환자라는 걸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내가 그랬던 것처럼 요람 또한 다른 사람들이 공기처럼 누리는 평범한 생활을 갖기 위해 안 해본 짓이 없을 것이었다. 솔직히 말할게. 난 깨달은 자들이 말한 걸 읽기만 하다가 죽고 싶진 않아. 난 직접 체험하고 직접 깨달을 거야. 그래서 평온해지고 싶어. 그뿐이야. 네가 좀 나눠줘도 되잖아. 우주 에너지는 자력을 갖고 있어. 네가 10이라는 생각을 하면 10이라는 에너지가 끌려와. 그걸 알면서 어떻게 징징거리기만 하다 한평생을 끝낼 수 있지. 더구나 너처럼 영적인 촉이 좋은 애가. 정진하지 않으면 넌 계속 아플 거야. 이상한 것만 보이고 온갖 사이비가 꼬여들겠지. 지금부터 하면 돼. 붓다나 예수처럼 뛰어난 지구인은 못 돼도 꽤 괜찮은 지구인은 될 수 있어.
궁금한 게 있는데 괜찮은 지구인이 되는데 돈은 얼마나 필요하니? 많을수록 좋아. 뭐든 자기 돈이 들어간 만큼 진지해질 수 있으니까. 할머니는 말씀하셨다. 외로울 때와 몸이 아플 때를 조심하라고. 세상의 모든 사기는 마음의 병과 몸의 병이 만든 틈새로 꿀처럼 스며든다고 했다. 할머니는 첫 월급을 받으면 성형외과에 가서 이마의 자국부터 없애라고 했다. 우리 은영인 이마가 움푹해서 나쁜 무리들이 늘 탐을 낼지 모른다. 이 자국을 없애야 시집가서 아들 딸 낳고 평범하게 잘 살지. 난 일단 첨탑방에서 내려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대로 있다간 요람한테 잡혀 먹힐 수도 있었다. 됐어. 보자마자 들이댈 때부터 알아봤어야 하는데. 난 자리에서 일어났다. 요람, 넌 네가 진실한지 아닌지 판단할 능력이 없어. 넌 내 자격지심을 너무 잘 알고 있고 네 말은 현란해. 영적 사기단은 항상 결핍된 자들을 노리지, 비겁하게. 다시는 첨탑방을 찾지 않을 것처럼 일어서자 요람은 마지막 카드 같은 말을 내 등 뒤에 던졌다. 그 경지가 되면 숨 쉴 때마다 오르가즘의 몇 배나 되는 황홀한 순간이 와. 나랑 같이 거기로 가. 강물이 반짝거리잖아. 저기만 건너면 기막힌 마을이 있어. 그러니 네 엄마가 삶은 걸레로 바닥을 닦고 있는 그 집에서 나와. 며칠은 움찔거리면서 눈을 뜨려고 했을 것이다. 세상에 생겨나 처음으로 눈을 떴을 때 뿌연 막이 걷히며 영희가 보였다. 한껏 인상을 쓰고 미간을 움찔거리는 걸 보니 영희도 이제 막 눈을 뜨려는 것 같았다. 가까운 곳에 다른 누군가가 있다는 걸 난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엄마의 심장소리 말고도 또 한 명의 심장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고 누군가도 양수를 뱉고 삼키는 걸 반복하면서 숨을 쉬고 있었다. 내가 하품을 하면 영희도 하고 영희가 기지개를 켜면 나도 켜면서 우린 둥근 태반을 함께 돌았다. 자궁 속은 둘이 떠다니며 놀기에 충분했다. 음식물 소리도 잦아지고 엄마의 혈액 흐르는 소리만 맑게 울리는 밤이 되면 영희는 그제야 눈을 비비며 양수를 힘들게 토해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엄마는 파도 소리를 들려주기도 했고 가끔은 오리백숙 같은 것을 먹기도 했다. 우린 엄마가 보내오는 오리를 먹기 위해 사지를 휘저으며 필사적으로 꼼지락거렸다. 근육과 뼈가 발달한 내가 언제나 영희보다 빨랐다. 내가 의기양양해하며 짓궂게 웃어 보이면 영희는 야단맞은 아이처럼 주춤거리며 맥을 놓다가 구석으로 굴러가 버렸다. 시간이 갈수록 영희는 초점 흐린 눈으로 힘없이 늘어져 있는 날이 많았다. 그러는 동안 밖에서는 장마가 시작되고 있었다. 그날도 종일 비가 왔다. 길고 긴 장마철 중에 하루였다. 엄마의 심장 소리가 평소보다 빠르게 쿵쾅거렸다. 끈끈한 정막이 태반 벽을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에 날이 저무는 중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이상한 기운에 이끌려 나도 모르게 고개를 돌렸을 때였다. 심한 딸꾹질을 하는 것처럼 영희가 몸을 푸들푸들 떨고 있었다. 사지는 이미 수초처럼 풀어진 채였다. 몸을 떨던 영희는 눈을 부릅뜬 채 흡 목을 빼고는 그대로 멈추었다. 허우적거리던 팔도 허공에서 함께 멈추었다. 뿌연 정막 속에서 엄마의 심장 소리만이 들려왔기에 난 영희의 심장이 멎은 걸 알았다. 탯줄을 타고 백고등어 날 비린내가 내려왔다. 야, 이은영, 괜찮아? 나를 내려다보고 있는 건 신이었다. 미간은 여전히 반창고로 닫혀 있었다. 무슨 애가 그렇게 오래 자냐? 나 심심하게. 내가 너 업고 뛴 건 기억나냐? 엄마가 노랗게 깎은 홍옥을 포크로 찔러 신이에게 건네주고 있었다. 나를 문병하며 엄마에게 과일을 받아 먹는 게 좋아 죽겠다는 듯이 신이는 계속 생글거리고 있었다. 엄마 얼굴도 홍조를 띠고 있는 것을 보고 난 아무도 모르게 고개를 돌렸다. 엄마에 대한 내 감정의 폭이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걸
난 신이를 소개시키고서야 알았다. 한 번 다녀간 뒤로 신이는 일주일에 사나흘은 집에 들러 저녁을 먹고 갔다. 공부를 이유로 지난번에 놓고 간 책을 가지러 은영이를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아서. 하늘이 그냥 높아서요, 엄마. 신이는 대문을 열자마자 쪼르르 내 엄마한테 달려갔다. 친엄마와 함께 살고 있지 않은 신이는 엄마 엄마 하며 내 엄마를 각별히 따랐고 엄마도 그런 신이를 보며 자주 웃었다. 마당에서 양동이가 와장창 떨어졌다. 학교에서 돌아온 남동생 둘이 마당을 뛰며 쫓고 쫓기고 있을 것이었다. 남동생들은 항상 시끄러웠고 할머니는 늘 흡족해했다. 신이가 나가자 엄마도 더는 내 옆에 있지 않고 쟁반을 들고 나갔다. 엄마의 치맛자락이 일으킨 짧은 훈풍이 오랫동안 코끝을 맴돌았다. 이마의 반창고에서 뭔가가 흘러나올 것 같아 난 몸을 움직이지 못한 채 천장만 쳐다봤다. 죽은 영희의 몸 옆에서 난 넉 달을 더 살았다. 내 시야에 있는 것은 오직 영희였기 때문에 난 하루 종일 영희를 보며 지냈다. 영희는 눈을 흡뜬 채 우주 미아처럼 흐늘흐늘 허공을 유영했다. 내가 양수를 헤치며 몸을 뒤척일 때마다 영희의 죽은 베네털도 길을 따라 움직였다. 엄마 몸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평소와 다른 것이 느껴졌기에 난 엄마의 심경에 변화가 생긴 것을 알았다. 영희의 죽음을 엄마 또한 알았을 것이다. 여전히 엄마를 통해 산소를 공급받고 있었지만 급격히 달라지는 엄마 몸의 흐름 속에서 난 직감적으로 생존의 위협을 느꼈다. 배가 딱딱하게 뭉치며 수시로 태반을 압박해왔고 신선한 산소량이 줄면서 숨이 가빴다. 가을이 되면 밤을 주우러 가자고 아빠에게 말하던 엄마는 단풍이 들고 잠자리가 나는데도 대문 밖을 나가지 않았다. 웃음소리도 들려주지 않았고 하루 종일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나는 영희의 몸이 닿을까봐 하루에도 몇 번씩 기겁을 하며 몸을 피했다. 그 상태를 견디기 힘들 땐 엄마의 배를 찼다. 제발 이곳에서 꺼내달라고. 죽은 영희의 몸을 어떻게 좀 치워달라고. 난 난폭하게 꿈틀대며 엄마의 배를 두드렸다. 그때마다 엄마는 배를 쌓아안고 소리 죽여 울었다. 할머니의 발소리가 들리던 어느 밤이었다. 엄마가 울음을 삼키며 바닥에 주저앉고 있었다. 징그러워요, 어머니. 엄마의 목소리는 태반 속으로 여과 없이 들어왔다. 그것이 홀로 남은 내가 들은 엄마의 첫 번째 메시지였다. 그러나 엄마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난 내가 그곳에서 나가더라도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엄마의 몸이 유일한 생명줄이고 세계 자체였던 내게 그것은 목소리의 진동만으로도 알 수 있는 부정의 의미였던 것이다. 나가기 위해 머리를 엄마의 골반 쪽으로 돌리던 동작이 멈춰졌다. 난 엄마의 배를 차지도 영희의 몸을 밀치지도 않았다. 대신 손톱을 세워 미간을 후벼 팠다. 엄마의 목소리가 물결을 타고 반복될 때마다 난 가슴을 치듯이 미간을 쥐어 뜯었다. 심장도 폐도 점점 조용해졌다. 내 호흡은 마지막을 향해 가라앉고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짐작이 가지 않았다. 미간은 여전히 반창고로 닫혀 있었다. 아빠가 대문을 여는 소리, 남동생들이 씻는 소리, 엄마의 도마질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누군가 방에 들어왔다 나가는 기척도 들렸다. 그러나 그들을 부르려고 해도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난 다시 천장을 보았다. 영희가 손가락을 들어 내 머리맡을 가리키고 있었다. 난 몸을 일으키다가 비린 기운에 이끌려 손에 걸리는 보자기를 젖혔다.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선짓국 뚝배기와 열무김치 한 보시기가 쟁반에 담겨 있었다. 국을 보자마자 난 앞머리를 쓸어 올리고 바싹 다가 앉았다. 그리고는 뚝배기를 뒤집어 쓸 듯 후룩거리며 선지를 단숨에 넘겼다. 이마에선 자꾸 피가 배어나오는데도 따끈따끈한 핏덩이가 너무 맛있어서 난 어둑한 방에 앉아서 연신 콧물을 들이켰다.
뚝배기를 비우고 나자 문틈으로 서늘한 정적이 들어왔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었다. 바깥쪽에서 빛의 기운이 어른거렸다. 내 몸은 본능적으로 빛 쪽을 향했다. 그곳은 밖이었다. 잠자리 날개가 부서지는 것 같은 가볍고 바삭거리는 햇빛 소리가 들렸다. 엄마가 걸을 때마다 밤톨 밟히는 소리가 났다. 도리에 걸터 앉아 가을볕에 넋을 놓은 엄마가 배를 쓸며 중얼거리고 있었다. 그것은 끊어질 듯 느리게 이어지는 노랫소리였다. 자장자장 우리 애기 잘도 잔다. 단전 먹고 엄마 품에 단잠 자라. 난 숨을 죽인 채 태반 벽에 귀를 붙였다. 아가 울지 마라. 덧문 닫고 기다리렴. 이불 밑에 기다리렴. 눈을 감고 기다리렴. 마지막 의식 끝에서 들은 노래가 살려고 꾼 꿈이었는지 실제였는지 확실치 않았지만 어쨌든 그것이 홀로 남은 내가 들은 엄마의 두 번째 메시지였다. 엄마가 기다리라고 하니까. 울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니까. 난 엄마의 첫 번째 메시지에 삶을 놓았던 것처럼 두 번째 메시지로 다시 숨을 쉬었다. 마지막으로 본 영희의 모습은 여전히 눈을 흡뜬 채 나를 향해 팔을 내저은 채였다. 금속성 빛이 내리꽂힌 동시에 섬광 속으로 영희의 굳은 몸이 빨려 올라갔다.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낮게 잦아드는 수군거림 속에서 난 끄집어졌고 죽은 듯이 널브러진 엄마의 가슴도 순식간에 시야에서 멀어졌다. 영희가 뱃속에서 죽은 것은 계곡이 흙물로 넘쳐나던 장마철이었고 내가 태어난 것은 사방이 바싹 마른 늦가을이었다. 그렇게 영희와 헤어지고 난 3살이 될 때까지 말을 하지 못했다. 신이가 12주라더라. 제기에 물기를 닦으며 엄마가 말했다. 신이의 결혼 소식을 들은 지 2년 만이었다. 그때도 엄마는 행주가 끓고 있는 들통에 불을 낮추다가 말했다. 신이가 그제 청첩장을 보내왔다. 그러면서 신이가 마음 붙일 곳이 없어 서둘러 결혼을 한 건 아닌지 남몰래 걱정을 했다. 엄마도 그 시절이 가끔 생각날 것이다. 신이가 있어야 엄마에게도 나에게도 활기라는 것이 생겼다. 엄마와 난 다른 모녀들처럼 수다와 짜증이 거침없이 오가는 사이가 아니었다. 난 엄마한테 조는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 필요한 말 외에는 어떤 말도 길게 하지 않았고 엄마 또한 이것저것 묻지 않고 챙길 것은 알아서 챙겨 놓았다. 엄마와 난 주말이면 같이 재래시장을 거닐며 튀김을 사 먹거나 사촌들의 배우자를 흉보며 친척들 결혼식장에 붙어 다니는 모녀 사이도 아니었다. 영희의 제일에 절에 가는 것이 유일하게 함께하는 외출이었다. 잔디밭가로 자풀이 올라오던 토요일 오후에 신이는 아무도 없는 교실 한쪽에 나를 앉히고 자신의 친엄마 얘기를 해주었다. 신이의 엄마는 아빠와 이혼하고 남쪽 마을 끝에서 병든 고양이처럼 혼자 살고 있다고 했다. 신이는 몇 달 차이 나지 않는 배다른 남동생에게 매일 얻어맞으면서 자랐다. 신이는 누군가와 가까워지면 항상 가정사를 털어놓았다. 자신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유년을 보냈는지 지금도 얼마나 이방인처럼 겉돌고 있는지를 조곤조곤 털어놓았다. 자신을 낳아준 친엄마나 엄마 아빠가 같은 형제자매와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고민도 배부른 투정일 뿐이라고 신이는 불행을 독점하고 싶어 했다. 그래도 나에겐 신이가 필요했다. 신이는 졸고 있는 내 모습이 얼마나 처참한지 속속들이 알고 있는 나를 매섭게 깨워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신이는 시험 기간마다 집에 와 며칠 밤이든 같이 지냈고 요점 노트와 문제집에 색색의 포스트잇을 붙여 내게 건넸다. 무엇보다 신이는 엄마에게 내가 큰 문제 없이 지낸다는 걸 보여주는 증인이자 차단막이었다. 내가 졸음으로 가라앉을 때마다 신이는 나를 챙겨야 한다는 사명감에 불탄 듯 활기에 넘쳤다.
잠든 줄 모른 채로 자다 깬 곳이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돼 난 자주 헛소리를 했다. 그럴 때 신이가 이건 꿈이 아니야 라고 하면 꿈이 아니었고 그건 꿈인가 보다. 나 아까 그런 말 안 했거든. 이라고 하면 꿈이었다. 고2 겨울방학을 앞둔 저녁이었다. 그날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졸음에 빠져 잠이 들었었나 보았다. 깨어보니 방에 책들이 펼쳐져 있었다. 그러나 잠든 기억이 없었으므로 난 내가 깬 곳이 꿈속인지 현실인지 여전히 구분이 안 됐다. 문을 여는데 신이와 남동생 둘이 거실에 앉아 귤을 먹고 있는 것이 보였다. 작은 남동생이 고개를 바닥에 찌으며 끄덕끄덕 조는 신용을 했다. 큰 남동생이 작은 남동생의 옆구리를 찌르며 말했다. 누나, 들어가서 자. 작은 남동생이 눈을 개슴츠레하게 뜨며 나 앉아. 이 말을 벅벅 긁었다. 똑같아. 신이가 허벅지를 치며 웃었고 연이어 남동생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난 조용히 방문을 닫았다. 그날부터 난 엄마와 신이가 도랑거리는 소리에 잠을 자지 못했다. 내가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하겠니? 엄마가 한숨을 지으면 얼마나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신이가 받아쳤다. 나를 소재로 둘은 서로를 위로하고 토닥이며 내가 모르는 그들만의 어휘를 쌓아가고 있었다. 그것은 아주 집요한 영상이 되어 내 머릿속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그날 이후로 난 신이를 보지 않았다. 엄마와 나의 오랜 금기를 비무장지대처럼 아슬아슬하게 공유하고 있던 엄마와 나만의 영역을 다른 사람도 아닌 신이가 휘저었다는 걸 난 인정할 수 없었다. 곧이어 입시철이 왔고 졸업 후 신이는 다른 지역의 대학으로 떠났다. 연락은 자연스럽게 끊어졌다. 신이가 내 생활에서 사라지면서 엄마의 표정에서도 다양한 색깔이 거두어졌다. 그 이후의 내 삶은 신이가 없어도 평범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바쳐졌다. 졸음의 파괴력은 여지없이 혹독했기 때문에 난 토할 것 같을 정도로 악에 바친 채로 매일 24시간을 보냈다. 대학 졸업식을 앞두고 그해 최대의 경쟁률이라고 했던 공기업 합격 소식을 전했을 때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신입사원 연수를 위해 연수원에 내려가던 날 엄마는 도톰한 30수 면타올 2개를 잘 말아 배낭에 넣어주는 걸로 내가 택한 삶을 지지했다. 그런 엄마를 보며 난 외로웠다. 내가 평생을 올라야 할 언덕 곳곳엔 짐덩어리들이 포질하고 있었고 아무리 굴려 올려도 그 거대한 덩어리는 전혀 닳지 않을 걸 알기 때문이었다. 내가 어떤 소식을 전해도 내 이력은 집안 사람들에게 독한 것 이상의 의미는 주지 않는다. 친척들은 모이면 여전히 귀신 붙은 아이 얘기를 했다. 쌍둥이 자매를 잡아먹고 살아남은 독한 것. 그렇게 독하니 죽은 애가 잠귀신으로부터 이마를 쪼아먹지. 숨죽이고 있던 풍문들이 심심할 때마다 고개를 들었다. 할머니는 집안에 소소한 우환이 있을 때마다 영희의 넋부터 달랬다. 영희의 제의를 정하고 장마철마다 엄마와 나를 절로 보내 기도 입제를 하게 한 것도 할머니였다. 사람들은 고의적인 유산도 아닌데 너무 유난 아니냐고 하다가도 피투성이가 된 내 이마를 보고 나면 그렇게라도 해야지 했다. 제기를 정리하는 엄마 얼굴에 몸살 기운이 어른거리는 것이 보였다. 장마 때가 되면 엄마는 언제나 몸이 아팠다. 화병이나 무병처럼 병원에 가도 병명이 없었다. 지 엄마 몸에 붙어서 안 떨어지는 거라. 태아령이 살고 싶은 집착이 그리 강한 거다. 뱃속에서 빛 못 보고 죽은 태장령과 한 맺힌 게 제일 큰 거니 죽을 때까지 기도해라. 할머니는 해마다 엄마 약을 다리면서 말했다. 할머니 제사가 끝났으니 엄마는 곧 기도 채비를 할 것이다. 신이의 임신 소식을 들으면서 난 새삼 내가 내 삶을 확신해 본 적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버스가 전복돼 그중 반이 죽는다면
난 죽는 쪽에 포함될 거라고 생각해왔다. 각성제로 점철된 내 몸에 다른 생명이 깃들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었다. 방으로 건너와 자리에 눕자마자 난 렘수면 상태로 직행했고 어딘지 알 수 없는 공간 속으로 들어갔다. 요람을 따라서 난 끝도 없이 계단을 올랐다. 맨 꼭대기에 이르자 넓고 푸른 고원이 펼쳐졌다. 난 가운데에 정좌를 하고 앉았다. 그리고 미간에 의식을 집중했다. 허공에 펼쳐진 빛들이 이마를 향해 모여들었다. 손끝에서부터 짜릿함이 꿈틀거렸다. 몇 초만 있으면 오르가즘과는 비교도 안 된다는 연락이 올 거라는 걸 온몸의 근육이 말해주고 있었다. 그때 엄마가 방문을 열었다. 뭐하니? 이마로 모여들던 빛들이 빠르게 흩어졌다. 그 순간에 들켜버린 것이 난 억울했다. 몇 초 상간으로 비껴간 세상이, 맛보지 못한 그 세상이 아쉬워서 난 꿈속에서도 소리내어 울었다. 그 근처까지 갈 수 있다면, 다시 한번 빛의 떨림을 예감할 수 있다면 난 콩팥을 팔아서라도 요람에게 갈 수 있다고 꿈속에서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 해가 날 듯 하다가 오후부터 잔비가 내리고 있었다. 엄마는 식은땀을 흘리면서도 절을 시작했다. 지장 전불단엔 딸랑이와 요구르트와 아기 덧신이 놓였다. 법당 바닥에서 한여름의 습한 냉기가 올라왔다. 천도문이 이어지고 있었다. 엄마는 좌복 위에 엎드려 계속해서 미안하다고 중얼거렸다. 절을 내려올 즈음 비는 완전히 멎어 있었다.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네모난 간이 정류장 위로 바람이 여러 번 지나갔다. 어렸을 때부터 가끔 뺨이 서늘해 고개를 돌려보면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던 엄마가 다시 시선을 돌리던 모습, 가위에 눌려 허둥대는 나를 내려다보거나 안 보는 척 그렇게 시선을 돌리는 게 엄마가 나를 보아온 방식이었다. 영희에 대해 어떤 얘기도 입에 올리지 않던 엄마는 그렇게 내 몸짓 하나하나에서 영희를 보고 내 이마 언저리에서 영희의 이야기를 찾고 있었는지도 몰랐다. 엄마는 알고 있을까? 자신의 한 아이가 심장이 멎기 직전 짧게 허우적거렸다는 걸. 어쩌면 영희는 지영이나 희영이 같은 이름을 가진 여자애로 자라서 나와 같은 시기에 초경을 하고 취직을 하고 사랑을 하면서 살 수도 있었을 것이다. 자신이 생명을 놓았던 시간대와는 또 다른 해가 지고 노을이 붉은 수많은 저녁을 가졌을 것이다. 분명한 건 모든 것을 기억해낸 15살 이후로 난 한순간도 영희와 떨어진 적이 없었다는 것이었다. 교실 사물함에 넣어놓은 체육복 속에도, 수능 보러 가던 날의 필통 속에도, 비틀비틀 집으로 돌아오다 올려다본 20대의 숱한 골목 끝에도 항상 영희가 있었다. 그것은 좋고 싫고의 문제가 아니었다. 영희는 그냥 드리워져 있었다. 내가 있는 곳이 영희가 떠돌고 있는 구만리 장천의 어느 한 지점이라면 광활한 공간에서 파동으로 존재할 영희에게 난 모든 채널을 열어 말할 것이다. 중력이 지배하는 어떤 행성에도 내려앉지 말고 어서 가라고. 휴대폰 전원을 켜자 요람이 보낸 사진이 나타났다. 휴대폰 사진 속에서는 정말로 이빨이 하나도 없는 단발머리 남자애가 무릎으로 걷고 있었다. 요람은 들떠 있었다. 운전도 마음 놓고 하고 단발머리 남자애든 머리 하얀 할머니든 밤마다 나타나는 그들을 잘 달래 돌려보내고 뇌에 산소를 마구 불어넣으면서 이곳이 꿈이라는 걸 알아차리는 생활. 그런 생활을 나와 함께라면 할 수 있다고 요람은 확신하고 있었다. 체질 개선이란 지금까지의 삶의 방식과 태도를 바꾸는 걸 의미했다. 때라는 것이 정말 있고 그 때가 온다면 난 한 번도 쓰지 않은 30수 면사 타올을 엄마의 서랍 깊숙이 넣어두고 조용조용히 횡단보도를 건너와야 하겠지. 눈썹과 눈썹 사이로 햇빛이 쏟아지려는 찰나
버스가 길을 돌아 달려오고 있었다. 난 엄마에게 물어야 할 게 하나 있었다. 버스가 앞에 도착해 문이 열리기 전에 물을 수 있을까? 버스 쪽으로 걸어가는 엄마의 등 위로 햇빛이 지글거리는 것이 보였다. 빛 때문인지 엄마의 등이 신기루처럼 멀어져 갔다. 난 그쪽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엄마는 나 가졌을 때 뭐 제일 먹고 싶었어? 나 낳을 때 많이 아팠어? 엄마 혹시 나 가졌을 때 밤나무골에서 자장가 부른 적 있지 않았어? 이마 위로 햇빛이 쏟아지자마자 난 개망초 꽃더미에 발이 걸려 그 자리에 푹 엎어지고 말았다. 푸른 망초대 사이로 알록달록한 실뱀 한 마리가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다. 그 빛깔이 너무 고와서 난 엄마 몰래 가슴을 쳤다.